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오늘은 분당에서 오신 그분입니다. 네이버 그린 팩토리 지점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땠어요 주말에? 주말에 네. 잘 지냈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한 주를 포문을 여는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뭐 준비할 게 좀 많아서 네. 거진 월요일 날 이렇게 순번이 되면 주말 동안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하느라고 주말이 없잖아요. 네, 그쵸.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너무 큰 과업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측은지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중에 이것부터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 눈여겨볼 미국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장표 보시면요. 네, 보시면 이제 9월 벌써 넷째 주입니다. 9월 넷째 주 이제 실적 발표랑 지표 발표 일정 보기 전에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AI 광고 주식인 엠러빈 아시죠? 네. 엠러빈이랑 그리고 또 김세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빈후드가 오늘부터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까지 주가가 좀 많이 좋았는데 편입되고 나서 주가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넷째 주 실적에서 말씀드릴 거는 바로 마이크론이 가장 눈여겨볼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말 내내 이제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화요일 장 마감하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사실 뭐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이번 4분기에 아마 이번 분기가 이제 4분기로 집계가 되고요. 이제 4분기 EPS가 약 2.79달러 예상하고 있고 매출이 111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두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컨센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이제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분기별 뭐 컨센이나 아니면은 이제 HBM이나 디램 마진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PB님은 나오실 때마다 AI 전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비슷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것도 이제 AI 시대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한 번 더 좀 전 장표를 보면요.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에 제가 이제 KB홈이랑 코스트코까지 같이 빨간색으로 글씨를 쳐놨는데, KB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KB 홈이요? 네. 뭐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홈디포 같은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전에 DR 호튼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주택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주가도 괜찮았는데, 이 KB홈은 그 정도로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가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주 회복이 확인된다고 하면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KB홈도 수요일에 이제 장마감 후에 발표하니까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에 장마감 후에 이제 코스트코 실적이 나옵니다. 코스트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표들 보면 소비들이 굉장히 탄탄한 거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심리 같은 경우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표 소비 업체인 코스트코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기업들 대표인 코스트코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래쪽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도 있네요. 네, 맞아요. 목요일에는 이제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코스트코가 미국의 내수 산업을 좀 반영하는 네. 대리 변수이긴 한데, 이성원 PB가 봤을 때는 뭐 컨센서스만큼 나오려나요? 왜냐면 컨센서스가 좀 하향 짓게 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컨센은 맞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요즘 주가들 보면은 실적 발표할 때 컨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내놓는 이제 다음 분기 컨센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컨센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네, 이번 주에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매크로 지표는 그렇다 치고 아까 저희 편다송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전력 데이터 센터. 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네이버 팩토리점에서 나오시는 그 지점장님도 그렇고 네, 김영현 소장님. 그러니까 뭐 AI 전력으로 그냥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컨셉을? 오늘은 다른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얘기죠? 이전에도 제가 나와서 계속 이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흐름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테크에서 매년 수십에서 수백조를 투자를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랑 뭐 GPU, 클라우드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시장도 연평균 약 45%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제가 이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전력이랑 그리고 또 이제 뭐 데이터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칩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로 이제 눈을 조금 돌려서 보면 이 뒷단에 우리가 눈여겨볼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도 그중 하나의 산업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로 나온 거냐면 이제 글로벌 500대 기업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AI 프로젝트 중에 81%가 데이터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품질 문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퀀티티가 아니고 퀄리티로 간다. 네, 맞죠. 그럼 어떤 데이터 품질 문제죠?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불완전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객 정보가 필요한데 이 고객 정보에 나이랑 성별, 이름 같은 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지던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도 이제 데이터 품질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온도가 한 25도, 26도 되는 것 같은데 네. 250도, 뭐 260도라고 이제 잘못 기재하는 것도 이 데이터 품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막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쓰다 보면은 한 번씩 오류를 범하지 않. 오류?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가장 큰 오류였던 게 1995년 이후로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AI가 1995년 이후로 20년이 지났어요라고 맞아요. 원고를 써주더라고요. 그 네. 단순 네, 그쵸. 어째 숫자 계산도 좀 틀린 게 네. 있구나. 이런 것 자체를 이제 데이터 품질 문제라고 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챗GPT 맨 마지막 하단에 써 있는 문구가 뭐냐면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품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 해보니까 이 데이터나 AI 프로젝트에서 81%가 심각하게 데이터 품질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래 그림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뭐 데이터 품질로 뭐 몇 퍼센트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건데,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조사된 기업들의 평균 매출이 약 56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 기업들에서 여기서 이 기업들이 AI 문제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게 약 5,500억 원인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매출의 약 7%를 이 데이터 품질 문제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7%, 러프하게 뭐 10%가 데이터의 퀄리티 문제다. 네, 맞죠. 그래서 그것이 보완되면 어쨌든 수익의 10%포인트의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7%, 10%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업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엔 데이터 품질에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 보시는 시장 전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AI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라벨링이랑 정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랑 정제는 어떤 의미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깔끔하게 표준화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지나다니고 한다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실제로 굉장히 여러 표준화되어 있어야지 이 데이터들끼리 말이 통하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기업들 뭐 연결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런 기본이 데이터가 이제 표준화되어 있어야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뭐 연결도 하고 전달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2025년 기준으로 이 데이터 라벨링 시장이 224억 달러 규모인데 34년까지 약 20% 이상씩 성장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성장하는 수준이 전 세계 IT나 소프트웨어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네. 메인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노데이터라는 기업이고,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이 바로 이노데이터입니다. 이노데이터요? 네. 근데 이노데이터 이름만 들어도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네, 이게- 데이터. 네. 그러니까 그쵸. 이게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뭐 이노베이션 데이터입니까? 이노베이션 데이터인지는 제가 확실히 네.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이제 빈센트 말을 들으니 왠지 이노베이션 데이터일 것만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진짜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진짜 직관적인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노데이터는 AI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글로벌 데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노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라벨링 시장에서 데이터를 깨끗하게 표준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이제 실제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도 해주고 또 필요한 이 AI 데이터들을 맞춤화해주는 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성형이나 뭐 LLM 대형 모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데이터 분석이나 뭐 법률 판례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 산업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데이터 주가 차트를 보니까 1년 사이에 5배가 넘게 뛰었는데요? 네,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한번 이 장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3월부터 8월까지는 약간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슈가 있었어요. 딱히 어떤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생성형 AI 수요 확대로 인해서 데이터 공급과 이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뒤에 나와서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네. 실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적이 한 번 잘 나온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까지도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번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노데이터가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그 이노데이터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매출 구조인데요. 그 AI 훈련에 이제 필요한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장기 계약이 많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객이 그 모델을 이제 계속 개선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계약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매출 구조를 인식하기 쉽다는 점과 재계약률이 높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이노데이터의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거예요? 네, 그 이노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한마디로 이런 기업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방대한데 이런 네. 데이터들을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깔끔하게 표준화 시켜주는 게 이 이노데이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 센터로 공급해주는 엔드투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노데이터 IR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이 픽앤숄브 전략을 제대로 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픽앤숄브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피켄쇼 뭐예요? 죄송합니다. 네네. 이 픽앤쇼블 전략이 뭐냐면 1800년대 이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생겨난 말인데요. 이게 당시에 그때 금을 캐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캘리포니아로 모여졌죠. 근데 그때 이제 다 금을 캐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생각하면 금을 캔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삽과 곡괭이 보이시나요? 이 금을 캐기 위한 삽과 곡괭이를 판 상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연장 도구가. 그쵸. 네네. 편다성 아나운서님 아주 이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바로 이해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노데이터는 이 픽앤쇼블 전략을 굉장히 잘 취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는 도구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장표 보시면은 3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5개의 기업과 계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5개의 기업과 기업이랑 계약을 네. 맺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AI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79%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 보니까 이노데이터가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나요? AI 모델은 직접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AI 모델은 개발하지 않는데 네. 이제 대신에 이제 모델이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을 만들진 않아도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게 이 학습 데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학습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네. 엔드 클라이언트도 곧바로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노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에서 그 뒷단에서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록이나 뭐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에서 이 뒷단에서 이노데이터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뭐 명령어를 키워드를 치면 그것을 이노데이터 그러니까 AI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결국 라벨링이라는 게 정제라는 게 그중에 네. 하나인데 뭐 부탁부탁 해갖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과정이 총 6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6단계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단계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약간 조금 쉽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요즘에 구글에서 나온 이미지 생성형 AI 나노바나나 아시나요? 알죠. 나노바나나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애칭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다 챗GPT 같은 것들은 다 많이 쓰니까 제가 나노바나나로 한번 이 예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다성 아나운서님 혹시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있으세요? 지금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전 이탈리아 남부 가보고 싶어요. 아, 정말요? 갑자기? 그러면 이탈리아 남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탈리아 남부 제가 남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 네. 네, 이탈리아 로마라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노바나나에게 이탈리아 로마 도시에 있는 편다성 아나운서를 그려줘라고 요청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로마의 거리나 또 고대 건축물, 현대 로마 풍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편다성 아나운서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다 원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부분을 지우고 저작권 걸리는 부분 지우고 개인정보 문제를 지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라벨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편다성 아나운서의 뭐 얼굴 그 다음에
얼굴 제대로 된 얼굴과 그 다음에 뭐 콜로세움, 로마 하면 콜로세움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 라벨링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원하는 그림에 맞춰서 구조화를 한 다음 이 샘플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샘플 이미지에서 실제 편다송 아나운서의 얼굴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 로마의 그림과 편다송 아나운서의 이 형체가 잘 어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 얼굴도 제가 사진을 등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찾을 수도 있고요. 등록하면 더 좋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이제 사용자에게 넘어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이미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선셋 느낌이 나게끔 이 이미지를 바꿔줘 하면은 그 피드백을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저에게 오겠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이노데이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챗 GPT로 예를 들어서 편풋이 콜로세움 앞에 있는 걸 그려줘 그러면 쭉 그리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석양이 비춰지게 해줘. 아니 콜로세움을 갑자기 종합운동장으로 바꿔줘. 이러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노데이터가 이것들을 다 처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품질 이미지를 받을 때 그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노데이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게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모델이 네. 자체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노데이터한테 외주 주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 6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6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뭐일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궁금하다. 잠깐만요. 뭐일 것 같냐? 이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데이터 수집이 아닐까? 저는 저작권. 두 분 다 틀리셨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한 번 더 주세요. 아, 그래요? 뭐예요, 그럼? 구조화. 아, 6개 중에 3개를 말했는데 다 중요한가 보다. 다 틀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라벨링 단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장표 한번 보시면 그 제가 라벨링 주석 부분에 적어놨는데 AI 모델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맥락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핵심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로마에 있는 편다송 아나운서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라벨링이 잘못되면 로마가 아닌 뭐 피렌체 아니면은 다른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들에 네. 있는 편다송 아나운서를 그려줄 수 있는 거고 결국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오류와 편향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라벨링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편풋이 달나라에 있는 걸 보여줘라고 하면 그 누구도 달나라에 가본 적이 적으니까 그 정보가 되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했던 것 중에 라벨링, 즉 기본적으로 의미와 태그를 붙여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노데이터 사업 부분이랑 고객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노데이터 사업 부분은 총 이제 4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게 이 디지털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이 디지털 데이터 솔루션에서 약 매출의 한 85%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엔드투엔드로 이제 제공되는 이 데이터 표준화하는 곳이 바로 이 DDS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노데이터는 이 사업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질리티라고 하는 이 사스 플랫폼도 하고 있어요. 그 이노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특정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독 서비스처럼 제공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법률 관련 판례 같은 것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달 구독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골든게이트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면은 당연히 규제 준수나 데이터 편향 같은 위험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해주는 자체 리스크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은 사이노덱스인데요. 얘는 매출 비중이 약 3%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보험 심사나 뭐 헬스케어 위험 관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료 관련 플랫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 게 신약 개발이랑 헬스케어, 뭐 AI 등이 이제 미래의 성장 분야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누군지 아시나요? 구글에?
구글 딥마인드 CEO가 네. 허사비스라는 분이 있는데 어. 이분이 올해 초에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네.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올해 테마는 AI 신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AI가 발전되면 이 신약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신약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이노데이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노데이터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속도가 빨라지면 그 거의 원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또 핸들링하는 이노데이터가 가장 두각이 될 수 있다. 네, 그쵸.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테크 기업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5가지 기업들이 이노데이터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고객사가 주로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5대 네. 기업. 근데 일반 기업은 없나요, 그럼? 네, 있습니다. 있고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기업만 이제 다루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이나 뭐 일반 기업들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되게 명쾌해요. 우리가 AI가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일반 기업들도 AI를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일반 기업에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를 수천 명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외주를 주거나 사스 플랫폼 같은 이노데이터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의 고객사를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빌더와 어댑터스가 있거든요. 이 빌더는 말씀드린 것 같은 빅테크들이고요. 그리고 어댑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지 않는 기업에게 AI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노데이터는 빅테크의 전방위적인 수요에 따라 수요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이제 후방 수요까지 동시에 품은 기업이기 때문에 독특하면서도 뭐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표를 보니까 네. 댄이네요. 네, 역시 잘하시는군요. 네. 저분 작년에 오셨을 때 저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맞아요. 오셨는데 노란색 모자 썼네. 네. 네, 어쨌든 이 데나이브스가 사실 작년에도 오셨고요. 올해도 뭐 하나증권에 세미나 하러 한번 오셨었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톰리가 또 하나증권에 왔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 톰리랑 데나이브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에. 네, 탐리랑 데나이브스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두 분이 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이 데나이브스 보시면 월가의 테크 애널리스트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뭐 이제 월드코인의 이사회 이장으로 유명하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 데나이브스를 다 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데나이브스가 선정한 이 향후 이제 3에서 5년 정도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30개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브스라고 해가지고 ETF까지 있습니다. 근데 올해 5월에 이제 데나이브스가 이 리스트에 이노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데나이브스가 하나증권에 와서 세미나를 할 때 이 이노데이터 종목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본 거고. 그때가 언제였죠? 4월이었나요? 네,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거의 더블이네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살 기회는 정말 많았어요. 지금이 오히려 살 기회일 수도 있죠. 이미 올랐는데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네. 왜냐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데나이브스가 이 이노데이터를 추가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AI 모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고품질 학습 검증용 데이터 인프라가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노데이터는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라는 점이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도 인정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는 거죠. 대는 근데 약간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좀 세게 보고 막 이러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같은 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마음 아픈 사람은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런 장을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데나이브스가 언급한 종목들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데나이브스 워낙 요즘에 핫하게 이것저것 잘 맞추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노데이터를 쭉 설명 들으면서
혹시 들어가 있는 마켓이 레드오션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시면, 이 장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노데이터 경쟁사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경쟁사들이, 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세 갈래로 이제 나뉘고요. 이 세 갈래에 한 갈래당 이제 이렇게 많은 경쟁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진짜 경쟁사가 많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죠. AI 모델 같은 경우에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 종류도 다양하고, 뭐 용도도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전문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 원자재 부품, 조립, 그다음에 품질 검사, 뭐 테스트하는 거 회사가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데이터 전문 기업들도 다 여기에 이와 같은 맥락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주목할 거는 이 그림 보시면은 그 갈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노데이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노데이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투엔드로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산업 전반에 걸쳐져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수많은 경쟁사 가운데 이제 규모가 큰 빅테크 전용 풀스택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는 거죠. A부터 Z까지 다 수직적 뭐 밸류체인이라고 할까요? 완성한 거는 이노데이터가 희소하다. 네, 그쵸. 희소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들이 너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쟁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표 글로벌 업체 두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장표 보시면 이제 전통 강자로 호주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펜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전통 강자이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글로벌 기업들이랑 이제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를 공급해온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노데이터와 가장 비슷한 회사는 이 스케일 AI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케일 AI가 빅테크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 자율주행이나 뭐 대형 LLM 같은 첨단 분야에서 핵심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스케일 AI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 AI가 조금 이노데이터와 비슷한 기업이긴 하지만 스케일 AI는 이제 비상장 회사라는 점을 알고 이건 계십니다. 비상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피어 그룹에 경쟁할 만한 그런 기업들? 네. 뭐가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선 사실 이노데이터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근데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스케일 AI가 사실상 거의 메타에 흡수합병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이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노데이터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쟁 구도의 변화예요. 이 스케일 AI랑 메타가 메타가 스케일 AI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오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메타가 이제 스케일 AI를 약 1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CEO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결국에 스케일 AI는 사실상 이제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팀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AI는 이제 메타 중심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전에 빅테크들 중에서도 분명히 스케일 AI랑 같이 일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있을 텐데 네. 예전만큼 이제 스케일 AI한테 이제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요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들이 당장 대체할 수 있는 회사를 찾게 되는데 이미 빅테크와 협업하고 있는 게 이노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이노데이터가 반사수혜가 크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스케일 AI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노데이터가 조금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일 AI가 메타에 인수되고 나서 이노데이터의 실적에는 영향이 없었나요? 네, 아직은 없었고요. 사실 네. 이 흡수합병 되는 게 6월 1일자로 제가 흡수합병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7, 8, 9월 3분기에 이 반사수혜가 실적에서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2분기 어닝콜에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물어봤어요. CEO한테 뭐
스케일 AI랑 메타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노데이터 수혜 가능한지라고 물어보니까 이 CEO가 굉장히 지금 좋은 협력 관계가 생기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차차 이야기해주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거는 뭐냐면 이 이노데이터의 CEO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 실적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뭐 CEO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이노데이터의 경영진들 자체가 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는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언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이익이 조만간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받침이 되면 네.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스케일 AI가 결국 M&A가 됐던 것처럼 이노데이터도 향후 그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결국 메타라는 큰 기업이 비상장에 있는 이런 데이터 정제 업체, 라벨링 업체를 인수합병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다른 빅테크들이 이노데이터와 M&A 가능성은 없나요? M&A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언급된 거나 뭐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는 없는데요. 사실 스케일 AI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컸었고 이노데이터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고객의 이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되어 있는 이 이노데이터 기업을 조금 더 보면서 네,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이노데이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AI가 이제 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이노데이터는 로봇이랑 에이전틱 AI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IR 자료 보시면 계속 이와 비슷하게 이런 일을 했다라는 사례를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노데이터가 지금 어떤 사업 이 부분에서 어떤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조금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이노데이터의 주가뿐만 아니라 기업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 로봇의 이노데이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로봇의 어떤 거에 이노데이터가 쓰임을 당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네. 협업을 해야 된다나? 어떤 부분에 이노데이터가 좀 더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뭔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이노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노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로봇을 생각하면 굉장히 하드웨어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뭐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야기가 많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AI가 학습할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 뭐 이렇게 팝콘 전달해주는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팝콘? 네. 그 팝콘 전달해준 영상 보면 네. 그걸로 예를 들으면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물을 잡기 전에 이 물체가 팝콘인지 컵인지 유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이 라벨링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노데이터는 라벨링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이노데이터가 제공을 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것들 보면 가상환경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 되어야지 잘 작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노데이터가 이 데이터 학습을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이 사람의 말이나 제스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 행동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것 역시도 이제 이노데이터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인지 부조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이노데이터 사업 부분이랑 이제 특이점이나 뭐 투자 포인트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마이너스 17% 하락했거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같은 거죠.
가이던스를 20%에서 40%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대했기 때문에 이 기대치와의 괴리가 있었고 가장 크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했던 거는 바로 대형 고객 프로젝트의 시기 문제인데요. 이 1분기에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매출 공백을 단기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매출 인식이 대형 고객 프로젝트가 1분기에 마무리된 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반대로 보는 게 맞고 1분기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2분기에 대형 계약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었고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 고객과 새로 체결된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약 79% 정도 상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2분기 실적은 정말 매우 탄탄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그럼 주가도 쭉쭉 오를 것 같은데 네. 월가의 반응은 어때요? 어떤 네. 의견들 갖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월가 평가 보시면 이 월가에서 이제 의견을 낸 5명 전원이 모두 스트롱 바이, 매수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목표가는 $75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이노데이터가 금요일 종가로 70불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5불밖에 안 남은 거면 10%도 상승할 여력이 없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8월 말에 나와서 그 아스테라랩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도 주가가 $170였어요. 그래서 근데 목표 주가가 한 17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빈센트가 저한테 그럼 이거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가 8월 29일이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근데 금요일 종가로 275불까지 네. 약 100불이 올랐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주가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 주가를 뛰어넘어서 시장에 수요가 있다라면 그 목표 주가를 뛰어넘는 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그 뒤로 상향 조정됐나요? 네, 조금 조정이 됐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상 지금 주가보다도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단기간에 훌쩍 올랐기 때문에 네. 미국의 S&P 500에 대해서 걱정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의 보험적 금리 인하까지도 가동되는 이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 요인,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리고자 하면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른 거? 네. 이거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이노데이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실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AI 시대의 픽앤쇼블인데요. 아까 편다성 아나운서님이 감탄하셨잖아요. 바로 네. 이해하시면서. 이 골드러시 때 가장 중요한 게 삽과 곡괭이였던 것처럼 AI 시대에서 금을 캐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쩌면 이 뒤에 인프라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 곡괭이와 삽 같은 존재인 이노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AI 시대의 픽앤쇼블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 이게 또 2배 올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연일 가져오시는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성원 PB가 갖고 오는 종목들 보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탄력을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홍수 속에서 가장 곡괭이가 될 수 있는 이노데이터. 자, 오늘 이성원 PB와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S&P 500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구성 종목이었던 여러 종목들도 여러 기업들도 당연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그런 오름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르는 말에 올라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죠.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증시 상황 어떤지 그리고 오후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월요일에는 항상 우리 정혜민 PB와 함께 하죠. 오늘도 정혜민 PB와 함께 지금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네, 정혜민 PB.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그런가요? 네. 아닌가? 세심하시네요. 아, 자, 오늘도 여전히 편풋은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견인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장중 8% 이상 상승하면서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0.7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오르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그 FDA 승인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FDA 승인 나오면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원인이 머크랑 할로자임 특허 이슈,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이 나와야지 실적이 가시적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제 FDA 승인이 원래 내일 일자로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게 되면서 그 머크에서 실적 발표가 예상을 한 게 그 2030년 키트루다 SC 매출이 연 2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알테오젠으로 잡히는 수익이 약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험적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2차 전지, 바이오 오를 것이다. 근데 알테오젠이 어쨌든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룹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단 알테오젠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두 번째로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삼천당 제약이 지금 장중 11%가량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파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비만약 관련해가지고 릴리와 뭐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계약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돌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일단은 기업에서 뭐 계약 공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와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방산 섹터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산은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뭐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 해서는 LNC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유를 보면은 지난주에 소폭 상승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기존 주도주 쪽으로는 어쨌든 수급이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산 HTS에서 방산 업종들 좀 볼까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방산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보험적 금리 인하 이후에 주도주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부침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4.5%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7%,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3% 계속 정도 하락하면서 기존에 좀 대장주로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계약 공시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좀 가시화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혜민 PB랑 저희 뒤쪽을 보면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지수랑 종목들을 공포 탐욕 시그널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번 주에도 내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하나 원큐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네. 어플을 제 핸드폰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서 캡처를 이렇게 따왔는데 아. 전일 기준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탐욕 지수로 79포인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느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엄청 낙관적인 거네요, 시장이. 지금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 될까를 보면은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지금 코스피에서 종목들이 어떤 판단을 지금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지를 따왔는데 네. 보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은 매우 탐욕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망으로 시장에서는 탐욕과 공포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그럼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를 판단해 보면은 매우 탐욕에 올라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앞으로 매우 탐욕에 될 수 있는 탐욕에 올라탈 것이냐. 야, 이거 재밌다. 네. 어디 올라탈 거예요? 전 당연히 탐욕. 이해했어. 괜히 네. 물어봤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매우 탐욕하고 탐욕 다 무서워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망 섹터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2차 전지는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오히려 관망 섹터에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올라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뭐 관세가 좀 완화돼서 현대차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관세에서 좀 피해가 더 커지면 어떡해? 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현대차 종목을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기준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미래를 글쎄 예단하고 전망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동행 지표로서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공포 탐욕 지수 탐욕에 올라타는 편프 기억하겠습니다. 자 정혜인 PB가 월요일마다 오면 사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잖아요. 한 몇 가지만 볼까요?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제가 한 4가지, 5가지 정도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한 5%가량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죄송해요. 댓글 보다가 지금 네. 댓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현대차 많다고 하셔가지고 혜미 현대차 PB 많다고? 어깨 좀 해봐. 나 현대차 많아. 현대차는 우리 공포 탐욕 지수에서 뭐였죠? 네, 관망이었습니다. 관망이네요. 네. 그럼 관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해봐야겠죠. 남은 관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또 에이펙 정상회의 때 오면은 방향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마 정혜민 PB가 오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 댓글을 100% 차용해서 이 자동차, 현대차 관련돼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시죠. 네, 이어서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했다. 공급 본격적 가시화 단계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는 사실 미친 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예요. 근데 이번엔 진짜 통과를 한 건가요? 근데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뭐 오피셜 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없지만 해외 IB라든지 나오고 있는 뭐 리포트를 보면은 얼추 콜테스트 통과 단계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 거는 사실 이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낸드라든지 뭐 디램 같은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호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HBM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주가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A 승인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분출될 수 있으면서 그래서 실제로 오늘 리포트들도 좀 상향되는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에 긍정적으로 더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영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규모 공동 투자를 하겠다라는 합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리고 고속 핵분열 시스템을 포함한 뭐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거래량에서는 오늘 4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대체 거래소상에서는 조금 주가가 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던 거다 보니까 지금은 얼추 진정되고 오히려 수급 자체는 바이오랑 반도체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랑 시진핑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동시 방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한국과 중국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 그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어떠한 좀 관세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젠슨왕 같은 거물급 인사들도 함께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주가 부양이 되고 있는 거는 반도체다 보니까 아마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방문한 김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수장들도 함께 만나면서 뭔가 좀 추가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한 달 뒤에 경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는데 기존에는 뭐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네. 기대가 있었다면 최근의 패션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가 정말 그때 가셔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볼 텐데요. 오후에 어떤 포인트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오후에는 뭔가 특정한 섹터를 바라보자라기보다는 요즘에 제가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혜민 PB의 관점이다. 네, 네. 지금 저희 장을 보면은 순환매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이미 오른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좀 빠진 종목이 있다라면 다음 차례는 어디가 올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령 예시로 가져온 게 K 관련주인데요. 지금 오르는 종목을 보면은 바이오 같이 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가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된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섹터의 수급이 몰리면 분명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수급이 비어 있어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섹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9월 20일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이나 라면 같은 좀 K 관련주가 좋았는데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 하면은 이제 이 섹터에 순환매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모멘텀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K 관련주를 예시로 들었으니까 이 관련주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면은 10월 3일부터 K뷰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저스트 메이크업이 방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K뷰티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걸 서바이벌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럼 K 네. 화장품을 가지고 메이크업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리사 비슷하게 네, 이번에는 그죠. 메이크업이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10월 10일 그리고 쿠팡 플레이의 10월 3일에 글로벌 공개가 되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최근에 좀 발생한 행사 같은 건 없나를 보면 9월 19일에 아마존 뷰티인 서울 행사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서울 행사에서 뭐 K뷰티 검색 비중이 20%였고 미국 내 구매자가 1,9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럼 K뷰티 성장세가 아직 꾸준하다는 거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직 주가가 눌리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업사이드 여지를 보고 네. 이런 주식들을 조금씩 매집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환매 장세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고 다음 차례가 올 게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순환매 빈집을 노리자 뭐 이런 컨셉인데 지금 APR을 비롯해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오늘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APR 같은 경우는 2.46% 올랐는데요. 그 APR이
오늘 그 유튜브에서 APR 대표님이 APR을 어떻게 좀 운영을 했고 그런 전략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좀 공개된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이게 뭐 주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걸 보면은 좀 이 기업이 얼마나 진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컨텐츠로 나오는 것들도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ust 메이크업 관련돼서 K-뷰티, 정유민 PB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뭐 월요일이었는데 어쨌든 뭐 장은 나쁘지 않네요. 자,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수남매 장세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려보자.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의 장세에서 다음 자리를 네, 기다려보자. 한 번 더 다음 차례가 뭐가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네. 지난주에 뭐였지? 지난주에 욕망의 그 탐욕에 조금 탐욕에. 이렇게 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 일주일 동안 맴돌았었는데 오늘은 네, 한 단계 템포 바스켓 하자라는 말씀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9월도 이제 거진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여전히 편풋은 ING.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물 왜 뜨고 이럴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야, 그냥 저는 시장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뭐 정치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 내일도 오른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내일도 네. 오르는 거에 한 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을 때가 55%였는데 현재 5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 20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매집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편풋은 내일도 우리 장의 힘찬 기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